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왠지 모르게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수험생과 부모님들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행여나 수능 듣기 평가에 방해될까 봐 그 시간엔요. 비행기도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서 빙빙 돌았다고 합니다. 네, 왜 그랬겠습니까? 수험생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사 어제 시험에서 속상했다고 하더라도 인생에서 수능은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도,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기회 얼마든지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11월 18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재계 총수들이 어제 한자리에 모였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입니다. 국내 20대 기업 총수 중 무려 8명이 네. 한 번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어허. 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모이게 된 걸까요? 네.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얀색 천막으로 입구가 가려진 호텔 로비 앞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이 도착을 했고요. 네. 이어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속속 도착하며 이 호텔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 8명이 한 걸음에 달려온 이유, 바로 이 빈살만 왕세자와의 만남을 위해서였습니다. 아하. 1시간 반 정도 이어진 차담회 자리에서요. 이 빈살만 왕세자의 초대형 신도시 프로젝트인 네옴시티를 비롯해서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재계 이 총수들이 총출동했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보다는 앞서 호텔 앞의 분위기 느끼셨죠? 뭔가 삼엄합니다. 일단 저 자리에 참석한 한 CEO 얘기, 총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같이 여러 사업을 같이 해온 파트너입니다. 그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사업도 같이 하자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아래 제목에 버선발로 달려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겠지만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 빈살만 왕세자는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이고요. 그리고 실권자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사실은 제2의 중동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네. 초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20대 기업 총수 다 초청받은 것도 아닙니다. 8명만 초청을 받은 상황이죠. 굉장히 그룹에 사활을 걸고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렇다 보니 이 8명의 총수 중에 일부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데 재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이 일정을 위해서 달려왔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 비유일 것 같고요. 네.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인도네시아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네. 저 차담회를 위해서 준비를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대부분의 일정을 지금 왕세자가 호텔에서 대부분의 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비가 굉장히 강화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8명의 총수들이 그냥 만난 게 아니고요. 일단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대 2번 통과했고 그래요? 휴대전화를 다 반납한 이후에야 회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철저한 보안 속에서 저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고 있는 총수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각 잡고 있잖아요. 보세요. 제일 앞쪽부터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그리고 옆에 왼쪽에 잠깐 보니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까지 이렇게 지금 각 재계 총수들이 각 잡고 있으면서 보세요. 김동관 부회장까지 있어요. 지금 이 사진에는요. 그런데 이 사진만 봐도 그래서 버선발로 왜
재계 입장에서는요, 진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긴 해요. 빈살만 왕세자가.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피상적 같아요. 왜 시청자분들 위해서라도 왜 그럼 재계 총수들이 버선발로 달려왔다고 표현할 정도로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빈살만 왕세자를. 저분들을 만약에 대통령이 전날 다 봅시다 하면 볼 수 있을까요? 하하, 어렵겠죠.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뭐 아까 재판 불출석 사유서까지 내고 2번 검문하고 핸드폰 뺏기고 네. 코로나 검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런 분들도 만나기 힘든데 저분들이 저렇게 단체로 다셔간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네옴시티 때문인데요. 그게 뭐예요, 네옴시티가? 이게 저는 그냥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걸 실현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우디 반도와 이집트 사이 뭐 아카바만 동쪽에 이 미래 신도시가 일단 길이가 170km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그림 보여드릴게요. 네옴시티. 네, 서울에서 강릉 정도 거리고요. 네. 그리고 규모가 26,500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의 한 44배쯤 와. 되고요. 그리고 전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저 도시의 벽을 벽을 세워요? 500m 정도 세우고요. 네. 저 안에 900만 명 정도 인구입니다. 근데 네. 저 안이 사막이에요. 저희가 쭉 보여드릴게요. 말씀하시면 보여드리면 사막을 이 영상이에요. 네. 네, 사막을 저걸 쭉 걷어서 유리벽을 세우고 저 안에 친환경적인 것들로 다 꾸민 다음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 어마어마하게 170km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저 도시를 네옴시티를 건설을 하는데 네. 사실 사업 규모가 5천억 대박 달러니까 사건입니다. 한 669조입니다. 와. 저걸 하려는 거예요, 저거를. 어... 그러면 저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이나 여러 가지 건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전세적으로 뭐 굉장히 훌륭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기 참여해야죠. 아. 저기 참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면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기에는요, 우리 기업들이 제2의 중동붐, 정말 70년대 이런 데 가서 중동에 가서 피와 땀으로 외화벌이 했잖아요. 이번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하는 거 왜 각 기업마다 기업들이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러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근데 이 대목에서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굴지의 제2의 총수들이 다 갔는데 8명이나 갔는데 허지원 변호사님 그럼 빈살만 왕세자가 그래 우리 기업의 요구를 다 들어줄 만큼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는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지금 사우디 왕정의 실권자인데 아까 뭐 각 잡고 앉아 있었다고 네네. 했는데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요 돈과 권력 양손에 다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불릴 정도로 허허.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요. 나이는 굉장히 젊습니다. 85년생 37살 젊은 군주인데요. 네. 실질적인 지금 왕위 계승권자이고요. 어허. 사우디를 그런데 계승권자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끄는 통치자라고 볼 수 있을 실권자예요, 정도로 지금? 실권자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일단 가진 재산부터요. 2,800조 원이 넘어요. 진짜 너무 하시네요. 진짜 2,800조 원요? 그러니까요. 2,800억도 아니고? 너무 커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와닿지도 않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대 부호라고 하면은 중동 부호라고 하면 만수르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그 만수르 재산의 10배가 넘는 재산을 대박 소유를 하고 있는 사건. 거고요. 방금 보신 그 각 잡고 앉아 계셨던 네. 총수님들 재산을 다 합친 거에 그거 해도 다 해도요. 이 지금 빈살만 재산의 절반도 안 됩니다. 어머.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2,800조? 대박 사건. 대단합니다. 이 총수분들은 아마 자기보다 돈 더 많은 사람 보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지금 본 거니까 굉장히 네.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빈살만 왕세자가요. 그런데 또 젊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또 아이폰과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것들도 좋아하고요. 네. 비디오 게임도 좋아하는데 콜 오브 듀티 이걸 즐긴다고 그게 하고요. 뭐예요? 이 비디오 게임 중에서 굉장한 유명한 그래요? 게임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좋아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국내 게임 회사 NC 소프트 또 네. 넥슨 지분을 실제로 갖고 있는 걸로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런데 정치와 권력 다툼에 있어서는 정말 잔혹하다고 느낄 정도로 냉정하게 추진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부패 척결 명분으로 왕가와 이 정재계 고위 인사 수백 명을 체포를 한 적이 있고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부패 사정 수사였지만 결국에는 이 명실공히 자기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숙청이다. 뭐 이렇게 일각에서는 평가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지금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은 온건한 이슬람 국가로 돌아가자는 그런 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때까지 이슬람 국가보다는 좀 네. 경제 개발이라든가 문화 산업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국유 자산도 민영화하고요. 또 여성 운전과 뭐 스포츠 관람 이런 것도 허용하는 그런 인권 신장 정책도 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비전 2030이라는 정책인데 네. 이런 것들을 주도하면서
통해서 우리나라 이 업계와 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미스터 에브리싱. 아,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미스터 에브리싱.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앞서 말씀해 주셨죠, 허준 변호사님이. 돈도 있지만 실권, 권력도 한꺼번에 가지고 있으니 미스터 에브리싱 딱 들어맞는 표현 같아요. 그런데 일거수일투족이 화제를 받다 보니까 서울 도착부터 어디에 머물러는가 지금 모두의 관심사안이었잖아요. 예, 세계 최대 부자인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니까 네. 어디에 머물 것인가 아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서울 소공동의 롯데호텔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일부 매체에서 보도를 한 것은 호텔을 선정할 때 얼마나 많은 객실을 동시에 빌릴 수 있는가 그걸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 롯데호텔에 객실 400여 개를 동시에 빌렸습니다. 통째로요? 네. 그러면 400여 개 중에서 와. 빈살만 왕세자가 머무는 객실은 32층에 있는 로열 스위트룸인데 와. 그 방이 투숙료가 1박에 2,200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습니다. 대박 저게 사건. 32층인데 다른 층을 거치지 않고 전용 엘리베이터 한 번에 쭉 올라가고 와. 그다음에 저 방에 방탄 유리가 40여 장이 설치가 돼 있고 어머.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 묵으면서 소파라든가 각종 가구 현지에서 가지고 와서 새로 설치를 했고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가 남이 쓰는 운동기구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운동기구 새로 설치했고 그다음에 식기류도 1억 원어치 대박 새로 사건. 사서 이제 이번에 사용하게 됐고 네. 이번에 또 놀라운 것이 네. 보통 이런 요인들은 전용기 타고 오잖아요. 네. 전용기 보통 한 대 타고 오잖아요. 네.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 일행 전용기 6대 떴다고 합니다. 그 6대 중에 2대가 빈 채로 왔는데 어머. 혹시 테러가 있을까 봐 상대방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교란용으로, 빈 네. 비행기 2대 그렇게 아하. 왔다고 합니다. 네. 행동 하나하나가 억소리 나네요. 진짜 이런 행동하면 저런 행동 막 억소리 나는데 앞서 무장 경호 요원들까지 호텔 앞에 배치될 정도로 상당히 삼엄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환영까지 보여준 그런 데가 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S-오일 대주주인 사우디 국영 기업 이 아람코의 대주주가 바로 이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S-오일이요 사실상 이 회사의 대주주가 빈살만 왕세자나 다름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방안에 맞춰서 본사 사옥 외벽에 이 왕세자 방안을 환영합니다라는 이 아주 커다란 이 환영 현수막을 내건 모습인데요. 이 빈살만 왕세자 방안에 맞춰서 또 하나가 진행이 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대규모 한국 내 이 시설 투자 프로젝트인 샤힌, 그러니까 아랍어로 매라는 뜻인데요. 네. 샤힌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면서 약 9조 원의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샤힌이라는 명칭을 알아보니까 아까 매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한국과 사우디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매 사냥에서 따온 그 매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공통점을 찾아가는 모습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이 빈살만 왕세자가 사실은 저렇게 메머드급 경호원 그리고 이 수행단 그리고 많은 환대, 극진한 환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 백성 변호사님, 네. 우리 입장에서는 재계 총수들도 버선발로 갔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관저로 초청해서 환영이 같이 식사를 할 만큼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그러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빈살만 왕세는 뭔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 거라고 생각하셨으니까 다 그렇게 각오하셨던 것 같은데 많이 풀고 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아까 그 우리나라 뭐 대기업 총수 8분이 그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걸 사실은 보고 이제 총수 입장 굴욕일 수도 네. 있어요. 갈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허. 그 선물 보따리를 보고 일단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과 사우디아라비아와 투자 계약 및 양해각서 MOU를 26건을 체결했는데 와. 투자액이 3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40조 원 됩니다. 야하. 그러니까 큰 선물 주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아까 네. 우리가 말했던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도 이제 가시화되는 그런 그래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뭐 빈살만 왕세가 와서 우리나라의 재계 총수들과 대통령의 환담을 받을 만한 정도의 큰 선물은 주고 떠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 7시 30분쯤 이제 호텔 나와서 태국을 찾았는데 네. 원래 오늘 일본 가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취소했습니다. 왜요? 그건 안 가르쳐 주시는데. 이유는 안 나왔어요. 이유는 안 네. 나왔습니다. 어허. 일단 우리에게는 특별 대접했던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에겐 특별 대접했다는 또 느낌도 받잖아요. 일본은 갑자기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교는
큰 규모의 비즈니스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뭔가 이게 이제 실익으로 정말로 실천으로 잘 이어지기를 온 국민과 함께 뉴스파이터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름 기억나십니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어제 주목되는 소송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이 소송 끝에 배우자와 이혼하라라는 이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이죠. 이때 초등학교 동창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 남편분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다가 결혼 후 이 8년 만인 지난 2018년 조 전 부사장 남편이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 남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네. 결혼 생활 중에 아내인 이 조 전 부사장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자녀들을 학대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통상적인 이혼 절차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만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은 이를 생략한 채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은 바가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듬해 6월입니다. 조 전 부사장도 이혼 및 이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네. 조 전 부사장 측은 오히려 이 남편인 박 씨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어서 아이들의 무관심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을 맞았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 아동학대 이야기가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런데 양육권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허준 변호사님, 조현아 전 부사장과 남편분 사이에 슬아의 자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몇 명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쌍둥이 자녀 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2013년생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한 10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 쌍둥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갈 것으로 지금 판단이 그래요? 났습니다. 보통 이제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주양육자가 엄마일수록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공방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제 아이들 못 보는 거는 아니고요. 충분히 이제 먼저 교섭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다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혼 소송 제기 당시에 조현아 전 부사장 남편이 동영상 하나를 공개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다 부신 건 뭐야 이거? 어?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아니. 네가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아니 그거 아니 뭐 내가 뭘 잘못했어? 사실 이 영상이 이제 뭐 길이가 뭐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어제 이혼 관련 소송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만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앞서 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에 뭐 폭언 폭행도 있었다는 게 남편 측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자녀 학대를 이제 주장했었잖아요. 백성 변호사님. 일단은 그렇죠. 그 부분은 아예 또 법원이 뭔가 증거 등을 다 파악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조현아 부사장이 양육권을 갖게 됐죠. 네. 근데 아동학대 전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양육권을 조현아 부사장이 갖기 어려웠겠죠. 그렇겠죠. 이 과정을 좀 보시면 네. 2019년 2월에 이 남편, 그러니까 전 남편이라고 했네요. 박모 씨 같은 경우 조현아 부사장을 이제 이 뭐라 그러지 아이패드 같은 거를 태블릿 던져서 발에 맞았다. 그래서 특수상해. 그다음에 아이들을 학대한다서 그래서 이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고소를 했고 그걸 경찰에서는 상해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동 학대 부분도 일부 인정된다는 기소 의견을 검찰에 보냈는데 아동 학대 부분이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일부만 인정이 돼서 벌금 300만 원 약식 결정을 약식 명령 청구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상해 부분은 인정됐지만 아동 학대는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조현아 부사장이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또 검찰이 면밀하게 이제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아동 학대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서 이번 1심 선고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조현아 전 부사장, 즉 엄마 측이 가져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혼 소송에서는 허주현 변호사님 뉴스파이터도 그런 사례 많이 저희가 보여드립니다만 양육권, 친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위자료 문제가 또 따라붙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육권과 양육비 또 위자료, 재산분할 이 세 가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들 중에 하나인데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는 전혀 별개로 별개예요?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지금 사건에서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 전 부사장이 이 남편에게 13억 3천만 원 지급하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요?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전체 적극 재산 중에서 빚 같은 소극 재산을 뺀 나머지 순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판결 내용을 정확히 이제 알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다 확인은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조 전 부사장 재산 규모로 미뤄봤을 때 13억여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기여도가 남편의 기여도가 그렇게 높게 측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비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 전 부사장이 아이를 양육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판단이 어떻게 났냐면 쌍둥이 자녀 한 사람당 120만 원씩 총 240만 원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인 양육비 지급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판단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양육비라는 것도 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부부의 평소에 이제 양육할 때 들었던 비용이라든가 재산 규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소에 양육비가 많았다든가 이 재산이 좀 있었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지급하라고 판단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심 가는 재판이었는데 이제 이 몇 년 만에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어제 선고가 난 날은 공교롭게도 한진그룹, 한진가에 있어서는 좀 특별한 날이었다면서요? 예, 바로 어제가 한진그룹 창업 회장인 조중훈 회장의 20주기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조중훈 전 회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어렸을 때 굉장히 예뻐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 손자녀 중에 장녀거든요. 아. 상당히 예쁨을 받으면서 컸다고 하는데 네. 어제 20주기에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아마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참 만감이 교차했을 수 있어요. 조현아 전 부사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지금도 많은 시청자분들 또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조현아 이름 석자하면 늘 따라붙는 네 글자 땅콩회향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하자근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듯이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때는 한진그룹 차세대 주자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 여론이 제기가 됐죠. 이건 뭐 시민단체나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비판 발언이 나올 정도였는데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 미국 뉴욕의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려는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땅콩이 아니라 마카다미아였다라고 해요. 이제 견과류 마카다미아를 승무원이 기내 서비스로 가져왔는데 왜 접시에 안 닫고 봉지에 가져왔냐?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더 중요한 것은 비행기 돌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굉장히 사건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소가 됐고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고 네.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 가방 약 9천만 원어치를 총 200건 이상에 걸쳐서 대한항공 여객기로 몰래 들어왔다. 하하. 그래서 이게 관세법 위반 혐의가 됐고요. 2019년 12월에 이것도 판결이 났습니다.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뉴스에 많이 나왔던 건데 이 필리핀인 5명을 마치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속여서 초청을 한 거예요. 네. 대한항공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가사 도우미로 하하. 불법 고용을 한 혐의도 있었는데 2019년 1심에서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과거지사는 과거지사라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글쎄요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왜 양육권과 친권, 아이의 쌍둥이 자녀의 엄마로서 이제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좀 살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광명 새모자 살해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물론 이 사건 자체도 충격적입니다만 더 추가적으로 드러난 사실 그거 너무 충격적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하고 CCTV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본인이 범행한 것을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이 남성이 둔기로 새 모자를 살해했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범행 원래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진 세상에. 겁니다. 일단 가족들을 기절시킨 다음에 둔기로 가격해서 기절시킨 다음에 사망하지 않은 채로 베란다에서 제가 이런 말씀 표현드리기도 그렇지만 밑으로 떨어뜨리면 본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위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실제로 기절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이 그 둔기로 본래 계획과 다르게 무참하게 이 세모자를 살해한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 뒤로 몰래 나가서 주거 인근 PC방에 있다가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신고합니다. 119에. 돌아왔더니 가족들이 다 죽어 있어요. 다시 들어도 정말 짐승만도 못합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그런 범행 계획을. 그런데 범행 당시에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 짐승만 못한 남성이 범행 당시에 어떤 말을 했는가, 그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는데 대체 무슨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 말이 녹음될 수 있는 거예요, 전희연 평론가님? 예, 큰아들이 휴대전화에 녹음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을 이 범행 일어나기 약 3시간 전부터 이미 작동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마 범행 상황이 다 녹음이 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남성이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혼잣말로 중얼거리거나 여러 가지가 녹음되어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나 죽는 거죠? 그렇지라고 했는데 제가 추정 끝에 아마 더 많은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한 요 정도만 지금 알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추정컨대 큰아들에게 둔기로 공격한 이후에 지금 큰아들이 의식이 있을 때 나눴던 그 대화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그렇게 좀 추정이 되는 건데 여기서 그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중얼거린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큰아들이 아버지의 행동을 그렇게 녹음했다는 것이 그 큰아들의 심정은 오죽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또 더 놀라운 것이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녹음을 한 게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이 사건 이전부터 종종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녹음을 했었다고 하는데 아하.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아버지의 욕설과 폭언이 잦아지고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아마 큰아들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세상에. 같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녹음했던 것 같은데, 정말 큰아들이 그렇게 녹음을 할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인면수심, 철면피 이런 말로도 부족해요.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수식한 말은요. 지난달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때 출석했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년 전에 기억을 잃었고요. 8년 만에 기억을 찾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기억났거든요. 한 20일 되는 것 같은데 8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를 했거든요. 제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는 뭐 ATM 기계가처럼 일만 시키고 뭐. 당시에 자신은 8년 전 기억을 잃었다라고 해서 그런 주장을 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그때 영상 보신 것처럼 이 기자들 앞에서 자기가 8년 전에 기억을 잃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기억을 다시 찾았는데 찾고 나서 봤더니 뭐 자기는 뭐 ATM 기계처럼 일만 시키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었고 자기 어머니는 버려졌다. 뭐 이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조사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8년 전에 기억을 상실했다라거나 다중인격 장애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하. 대검 통합심리 분석을 해봤더니 이 주장들 다 거짓인 것으로 판정이 됐고요. 네. 아마도 본인의 범행을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심신미약 상태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좀 감형의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역시 예상대로 철저한 연기였어요.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궁금합니다. 진짜 범행 동기는 뭐란 말입니까? 그러면 최정아 기자님. 네, 이 남성은 가족들이 평소 나에게 대들고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이 남성 지난 2020년 6월쯤에 이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2년 동안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굉장히 자주 다투게 됐고요. 또 아이들과 이 자식들과 소원하게 지내는 등 가정 불화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극심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지난 3일이죠. 이 아들이요. 특히 큰 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나의 허락 없이 신었다라는 이유로 내 아들이 나를 업신여기네? 라는 세상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네, 이 슬리퍼를 함부로 신었다라는 이유로 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으면 진짜 인간도 아니네요, 진짜. 그런데 남아있는 자의 고통이란 말 있잖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하루아침에 누군가에게는 이 숨진 아내분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따님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 숨진 두 아들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손자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도 숨진 아내 그 어머니하고 자매에게 장례비와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이런 지원이 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검찰 입장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네. 공소유지의 만반을 닫기 위해서 이 남성이 정말 본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대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유족에게 검찰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어떠한 변명이나 이유로 법망을 느슨하게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법이 철저하게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 단죄해 주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시청자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좀 재밌는 얘기 없어요? 지금 너무 속상해요?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이, 이 유명한 대사 말이 왜 갑자기 지금 나오는 걸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바로 이 스타 안에 이 스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한 스타 안에 굉장히 닮을꽃 스타들이 많아서 화제인데요. 특히 이번 편에 가장 먼저 소개할 분은 네. 요즘 인기 가수 박창근 씨 아시죠? 박창근 씨. 박창근 씨의 닮은 꼴으로 급하게 아주 누굴까요? 급부상한 송은이 씨가 있습니다. 이 두 분, 대박 사건. 이 사진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어머, 정도로 남매예요, 닮았죠. 네, 그래서 박창근 씨 이 별명이 은희 아재라고 합니다. 어머 진짜. 은희 아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두 사람이 한 프로그램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너무 닮은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네. 이 송은이 씨가 실제로 보고 되게 멋지시다라고 얘기하고요. 박창근 씨는 진짜 예쁘신데? 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송은이 씨, 박창근 씨가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왜 내가 말하는 것 같지? 하면서 굉장히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네. 어머 진짜 지금 표정 보세요. 진짜 남매 같아요. 그래도 믿을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진짜 거울 보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허준 변호사님. 그러게요. 그런데 박창근 씨가 닮은 사람이 송은이 씨뿐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박창근 씨가 고 김광석 씨 많이 닮았다. 이게 화제가 되면서 굉장히 사람들 주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네. 통기타 잡는 모습이라든가 외모도 그렇고요. 네. 목소리까지 실제로 굉장히 비슷하고 창법도 비슷해서 굉장히 김광석 씨 다시 살아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약간 이 자세가 진짜 비슷하네요. 이 자세. 김광석 씨 사진 네. 같죠? 오. 그런데 실제로 김광석 다시 부르기 대회 심사위원도 했었고요. 4년간 오, 진짜 김광석 무서워. 뮤지컬 두 사람이 진짜 똑같아요. 네. 그래서 화제가 됐었는데 김광석 씨뿐만 아니라 또 닮은 사람이 또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올해 72년생인 방송인 김성주 씨와 동갑내기 두 사람 절친인데 네. 김성주 씨 아내가 내가 보기에는 박창근 씨는 이선희 씨를 닮은 것 같다. 이선희 씨요? 네, 가수 이선희 씨. 근데 또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기도 한 게요. 네. 뭔가 이 폭발적인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가창력, 그다음에 미성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닮은 것 같기도 해서 네. 정말 천의 얼굴이 아닐까 싶네요. 야, 천의 얼굴이면서도 천의 목소리인가 봐요. 왜? 고 김광석 씨 목소리도 있고 이선희 씨 목소리도 닮았다고 하니까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얗게 새운 많은 밤들
들어보니까 이선희 씨는 목소리는 닮지 않았고 이미지만 닮은 걸로 급정정. 네. 그런데 지금 김광석 씨 뮤지컬도 오래 했을 정도면 노래 실력 수준급일 것 같습니다. 정말로. 노래 실력 당연히 수준급이고 네. 박창근 씨가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거든요. 어허. 앞으로 이런 인물이 또 나올까 싶기도 한데 왜냐하면 오디션에서 박창근 씨가 50대로 넘어서는 그 즈음에 우승을 했거든요. 50대 넘어가는 그 연령대 오디션에서 우승하기가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박창근 씨가 계속 가수 활동을 했었습니다. 20년 넘게 그래요? 계속 무명이었던 거예요. 23년 차예요. 네, 와. 그렇게 긴 가수 무명 가수 활동을 하면서 쌓았던 내공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폭발하면서 네. 수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던 거죠. 아하. 그래서 50대가 되면서 완전 인생 역전을 해가지고 네. 이제는 과거에는 소극장 공연을 하다가 이제는 대형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하게 됐고 그전에는 옥탑방에서 살았었거든요. 이제는 13평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고 야. 그전에는 편안한 옷만 입었었는데 요즘에는 팬들이 보내준 옷으로 야. 스타일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뭔가 많은 분들을 닮은 꼴처럼 또 다재다능한 실력도 갖춘 박창근 씨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박창근 씨 명함 내밀지 마요. 진짜 제 안에는 여러 명의 스타가 있어요.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예, 개그우먼 이수지 씨입니다. 이수지 씨 사실 이 어머니들 흉내내는 거 보면 네. 신들린 연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외모도 굉장히 많은 스타들과 비슷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아유, 네. 일단은 가수 싸이 씨랑 닮았다. 두 분이 같이 있는 사진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정말 비슷합니다. 어머! 그리고요. 이 수지 씨 얼굴 싹 가리고 눈만 보잖아요. 그럼 네. 여배우 이분 닮았습니다. 누굴까요? 김고은 씨 닮았어요. 어머. 자세히 보시면 쌍꺼풀이 없는데 이렇게 진짜? 웃는 눈매 굉장히 많이 닮았고요. 또 있습니다. 네. 응답하라 1988에 나온 태기 아빠. 배우 아, 최무성 씨도 최무성 씨. 닮았어요. 오. 뭐 이외에도 많은 배우들을 닮았다고 하는데 네. 최근에는 또 배우 나문희 씨의 성대모사 제가 하기가 아, 네네. 어렵습니다. 문희는 포도 먹고 싶은데 이거 따라해서 아, 네. 나문희 씨가 또 극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야, 아니 근데 네. 한 배우 얼굴에서 어떻게 저런 여러 명의 얼굴이 다 나오는 거죠? 여러 명이 나오긴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분은 진짜 똑같네요. 누굴까요? 싸이 씨요. 싸이 씨. 아하. 네, 뭐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난 5월에 두 분이 만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똑같은 것 같은데 네. 드디어 만났고 어머, 우리는 어머. 서로 알아보았다. 어머. 진짜 남매라 그래도 믿겠네요. 네. 근데 이수지 씨 네. 그 얘기가 너무 재밌는 게 예전에 저기 싸이 분장을 자기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걸 보고 싸이 씨가 내가 이거 찍었었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 네. 이거는 참 처음에는 자기가 이재포 선배님 닮았다고 이재포, 부모님 와. 닮았다고 했는데 부모님도 싸이 닮았다고 막 자꾸 그래서 내가 시집은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부모님도 특히 어머님도 아이고 우리 딸 시집이나 가겠나 했었는데 사실 이수희 씨 지금 시집 잘 갔고요. 또 지금은 시어머니 배꼽 어디 막 가출시킬 정도로 정말 알콩달콩 잘 살고 있대요. 먼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영입니다. 오늘은 딸 까비와 엄마의 영상을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영상을 보고 문제점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세작인 황해에서 보여준 아줌마와 니 돌았니? ARS 상담원을 넘나드는 연기와 해피해피 저축은행입니다. 황해 후반부부터 ARS 광고 연기로 크게 인기를 끌었다. 미영아 어디 가니? 나 안구 검사하러. 조금 전에 화장실에서 셀카 찍다가 닮은 꼴 연예인 그거 해봤어요? 해고 찍었거든. 네. 그때 그 김고은 배우님의 팬분들에게 저격을 많이 당하셨다. 죄송합니다. 근데 전 진짜 그분 팬입니다. 네,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네. 아니 다시는 그래도 되지. 죄송합니다. 좀 먹고 네. 살겠습니다. 네. 어머. 하재근 평론 옆에 계신 분이 남편분인가 봤는데 진짜 집안에서 두 분 심심할 틈이 없겠어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통 개그맨들이 집에서는 무건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이수지 씨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집에서 남편하고도 알콩달콩 지내는 것 같은데
이수지 씨가 데뷔하자마자 바로 화제 인물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보이스피싱에서 그 전화 맞아요. 목소리 오는 거 그걸 바로 흉내를 내가지고 그때부터 화제가 돼서 그리고 2018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올해 6월달에 아들을 낳았었는데 네. 그 아들 낳을 즈음에 시어머니께서 출산 후에 일해야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복귀하기로 와.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네. 여러 가지 캐릭터를 하거든요. 네. 그 캐릭터 중에 상당 부분을 엄마한테 가져왔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네. 또 많은 분 묘사를 하기 위해서 네. 한증막 같은 데 갔을 때 네. 아줌마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하, 이수지 씨 정말 천의 얼굴 또 천의 목소리까지 갖고 있는 참 팔방미인 매력을 또 발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음 데칼코마니는 누굴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앵커님, 네. 요 화면 보시고 누가 전현무 씨인지 한번 아, 저 퀴즈 자신 있습니다. 맞춰보시겠습니다. 네네. 예, 다음 중 전현무 씨 전현무 씨. 어느 쪽일까요? 아하. 이거 딱 봐도 왼쪽이잖아요, 전현무 씨. 틀렸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라고요? 예, 이게 아마 짧은 머리, 긴 머리라 더 헷갈리셨을 텐데 요즘 사진 애플리케이션 어머. 보면 자기 사진으로 남장, 여장 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 어머. 알 수 있는데 네. 저 긴 머리가요. 전현무 씨입니다. 진짜예요? 왼쪽에 있는 인물은 김숙 씨예요. 어머. 애플리케이션에 각각 남장, 여장 모습을 넣으면 저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너무 닮았다. 어허. 지금 난리가 났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전현무 씨가 김숙 사진 보고 이거 내 사진 뭔가 에러가 나는데 곤란한 거 아니야? 라고 했다고 하고 네. 김숙 씨가 전현무 씨로 이렇게 변신한 모습을 보고 박나래 씨가 저는 무서워요. 너무 무섭다. 너무 비싸서 무섭다 할 정도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 두 분의 정말 닮은 꼴 모습도 야 정말 대깔꼬만이다. 화제가 지금 되고 너무 있어요. 헷갈려. 이게 지금 김숙 씨라는 거잖아요. 전현무 씨가 아니라 대박 사건. 이 정도면 하재근 평론가님 두 분은 과거에 잃어버린 남매? 뭐 그렇게 오해받겠어요, 진짜. 정말 놀라운 게 있는데 방금 이제 일반인들이 외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반인들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문적 소양이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그래요? 거예요. 지금 어느 관상가까지 관상가까지 나와요. 쌍둥이인 줄 이렇게 어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 거기서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네. 얼굴뿐만이 아니라 손금도 닮았다. 어머?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그래요? 거예요. 싱크로율 퍼펙트다 그런 어머. 얘기를 했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비인후과 의사가 김숙 씨하고 전현무 씨가 코 안쪽의 구조도 똑같아. 어머, 의사 선생님 그것까지 보나 봐요. 그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최정화 기자님 두 분은 그럼 서로 닮은 걸 인정해요 그러면? 아, 이제 인정 정도가 아니라요. 그 즐기는 수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숙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남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가발을 쓰고 남성의 이 상의를 입고 사진을 찍어서 또 두 분이 SNS를 통해서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스타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남장 사진을 올렸더니요. 네. 이 썼던 글이 너무 재밌어요. 사진 밑에 스스로 전현무 아님 이러면서 느낌표를 타다닥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 밑에 전현무 씨가 뭐라고 댓글을 적었냐. 네. 나 진짜 깜짝 놀람. 내가 언제 저걸 찍었지 하고 놀랬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글에 또 많은 네티즌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전현무 씨가 스스로 제가 전현무 씨를 그래도 몇 번 뵀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기는 또 닮은 스타가 있어요. 누군데요? 할리우드로 갑니다. 조지 클루니인데요. 와, 본인 저희 스스로.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걸까요? 네. 예, 본인 스스로 나는 이 사람과 가장 닮은 것 같다. 그게 야. 바로 조지 클루니다. 리포터분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난 곧 죽어도 조지 클루니다. 내 가슴을 딱 가리키면서 가슴 털이 조지 클루니지 않냐라고 우겼다고 합니다. 여기만 네. 닮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조지 클루니랑 닮았느냐 아니냐는 시청자 여러분 판단에 맡기고요. 허준 변호사님, 그런데 전현무 씨 닮은 꼴은 또 여러 다른 스타도 거론될 것 같기도 해요, 또. 그러게요. 그런데 조지 클루니 닮았다고 하면 저도 눈, 코, 입 있으니까 김태희 씨 닮았다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니까요. 대박 사건. 그런데 전현무 씨가 또 본인은 조지 클루니를 밀고 있지만 저는 또 떠오르는 게 네. 김숙 씨도 되게 닮았다. 어허. 아까 얘기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인정을 해요. 김숙 씨는 판혜자라고 하면서도
솔직히 머리 붙이면 닮았다 이렇게 본인 네. 스스로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전현무 씨 보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강아지 시쭈가 네. 네, 떠오릅니다. 전현무 씨 사실 눈, 코, 입 되게 잘생긴 이목구비 강아지 뚜렷한 시쭈. 연예인이에요. 네. 굉장히 닮았고 또 추신수 씨도 닮았다는 얘기가 또 출신수 나오고 조금 있네요. 닮았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닮은 꼴 스타 사실 재미도 재미지만 뭔가 좀 서로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연예인들에게 가장 큰 그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화제성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요. 특히나 전현무 씨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입담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입담의 소재로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들이 나 이거 사람 닮았다, 저 사람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분량 싸움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네. 사실 닮은 스타를 찾는 건 이 스타로서 굉장히 유리한 이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닮은 꼴 스타 하면 스타분들끼리도 좋아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허지원 변호사님 팬분들이 맞다 하면서 막 진짜 박장대소서 하시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팬들의 또 팬심으로 보는 재미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누구 닮았다. 근데 그 사람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멋있다 하면 즐겁잖아요. 네. 근데 강형욱 씨 또 오! 얘기가 네.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강형욱 씨 본인 SNS에 박완규 씨랑 찍은 사진을 공개를 어디요? 했는데 둘이 완전 대박 사건. 도플갱어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팬들 사이에서 또 큰 화제가 여기도 됐는데 형제네. 두 사람들 지금 얼굴로 그 해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휴대전화 같은 거 잠금 장치 해제하는 그게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얘기할 정도고. 네. 근데 강영욱 씨도 또 본인이 봐도 비슷한 거예요. capture를 해서 글을 올리면서 참나 궁금하긴 하다. 진짜 해제되는지 이렇게 하면서 팬들한테 또 즐거움을 줬고요. 박완규 씨도요. 아니 무슨 집안에 출생의 비밀이 있나 궁금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마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누가 닮았나 닮은 꼴 찾기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즐거워하는 건 아마 각각의 스타분들이 평소 생활도 인성갑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각자의 분야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능 날이었습니다. 전국이 숨죽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나요, 51만 수험생들을 위해서 하늘에선 특별한 드라이브가 있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수험생들이 정말 열심히 이 수능을 치르는 한때 이 오후에 상공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어허. 여러 대의 비행기가 335 모여서 한 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머. 어떤 일이었냐? 세상에 좀. 네,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있죠. 국토교통부가 수능이 실시되는 어제인 17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 그러니까 약 35분가량 비상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에 이 이착륙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국에서는 영어 영역 듣기 평가가 실시가 되고 영어 있었어요. 듣기 평가하고 있었어요, 저 시간에. 너무 중요한 아. 시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특히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이에 실시간으로 이 항공기 위치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플라이트 레이더 24에서는 이 공항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위와 세상에. 같은 이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항공을 이제 팔자로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타원형을 그리는 등 항공기들이 저마다의 궤적을 그리면서 이 상공에 오랜 시간 머물러 줬는데요. 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총 77편의 운항 시간이 듣기 평가의 뒤로 조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땅에서도 난리가 그래요? 났는데요. 한국철도공사 이 코레일 역시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 시험장과 인접한 선로 3곳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도록 운행 야.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한 해 농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모두가 이렇게 불편을 겪으면서도 그거를 크게 내색하지 않아. 왜? 그게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 지연되면서 막 기다리면서 또 비행기 안에서 35분간 이 하늘에 돌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래도 참아내셨던 국민 모든 분께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허준 변호사님.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꾸 따라붙는다.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섬뜩할 것 같아요. 네. 무슨 일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한 어린 소년이 굉장히 용기 있게 빠져나온 그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야,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아이 뒤쪽에 보이시나요? 네. 한 여성이 바짝 붙어서 일행처럼 따라오는데요. 모르는 여성입니다. 계속 말을 걸자 이 소년 수상함을 느끼고 인근에 있던 가게에 들어서더니 귓속말로 점원한테 다가가서 저렇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 순간에도 여성이 보세요. 지금 상점 문을 잡고 서 있죠. 네. 점원이 입구로 다가가서 문을 잠그니까 그제서야 황급하게 자리를 떠나는데요. 소년의 재빠른 판단력과 위기 상황을 알아챈 점원의 기지가 정말 놀랍다는 말이 나오네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면 이게 근데 실제 상황인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저 10살 소녀 세미가 근데 기지를 발휘해서 저렇게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어떤 여성이 계속 너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어머. 나 니네 가족하고 아는데. 저 어디 식료품점 갈래? 내가 다 사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세미가 이거 좀 느낌 안 좋다.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바로 집 근처 상점으로 들어가서 점원이 또 17살밖에 안 되는데 점원도 굉장히 기지를 많이 발휘한 거예요. 일단 이 세미가 귓속말로 우리 엄마 것처럼 행동해 주세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하는데 그걸 바라본 점원이 그냥 바로 저 상점 문을 닫아버리고 네. 그제서야 여성이 급하게 자리를 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요. 세미의 어찌 보면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저 그러니까요.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 상황에서는 모르는 사람, 앞서 그래서 제가 허준 변호사님께 여쭤본 거잖아요. 성인도 저런 상황, 모르는 사람이 바짝 따라붙어 어디 가세요? 뭐 짐 좀 들어드릴까요? 막 이렇게 말 붙이면 오싹하고 섬뜩할 텐데 아이 입장에서 순간 대처를 잘한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day when I was watching that video, I cried every time I saw it. To act like you're my mom, this lady's following me. Did what he was supposed to do because he didn't know the person. He felt comfortable enough to come on in here, and he came right around the corner to where Hannah was, and he whispered in her ear. He just knew something was not right and did what he needed to do. 자, 지금 저 여성은 지금 신원을 특정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금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지금 현지 경찰이 또 밝혀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생방송 중에요. 왜 이렇게 사고가 잦은 걸까요? 전현 평론가님.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고인데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귀여운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요. 아하. 얼마 전에 한 방송 촬영 기자의 이어폰을 앵무새가 맞아요, 가져가서 그랬잖아요. 귀여운 도둑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생방송 중 나타나서 사람들을 웃게 했다고 하죠.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코끼리 고아원을 찾은 한 기자가 뉴스를 전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때 뒤에서 코끼리 코가 나타납니다. 처음에 귀도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그 다음에는 정수리에 척 올려놓더니 이 기자가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랬더니 점점 더 장난을 칩니다. 얼굴을 코로 덮어버리고 있죠. 결국 아이고. 기자가 웃고 마는데요. 네. 누구라도 저 상황이라면 웃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 저렇게 얼굴 더듬는데 어떻게 뭐 아마 시청자분들도 막 대박 박장대소를 했을 것 같아요. 귀여운 코끼리의 앙증맞은 모습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